안녕하십니까. 저 대형 컴퍼니 대표 맡고 있는 이강민입니다.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가 처해 있는 매크로 상황 세 가지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통계학적 변화입니다. 저희는 출산율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20세 미만 인구가 아니라 성인 인구를 타겟팅합니다. 그 규모가 3배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 속도 또한 학령보다 훨씬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교육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합격하면 대학에 합격하면 그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 성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취업을 위해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공부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과 기업 간의 미스매치입니다. 지금 최근에 채용 공고들 보시면 대부분이 전공 무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사실 기업의 니즈와 대학의 교육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사실 대학원은 너무 비싸고 깁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입니다. 사실 아주 예전에는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특정 분야만 사실 그 변화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한 30년 전부터는 컴퓨터의 발명, 그리고 인터넷이 페네트레이트 하고요. 이후에 모바일, 그리고 지금 AI까지 전 직종에 걸쳐서, 전 분야에 걸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 기술의 변화가 지금 세상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한번 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기,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리하면 2천만 명에 달하는 경제활동 시기의 성인들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 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AI나 등등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직장인으로서 생존하기 어려운 이 상황, 이 사이에 대형 컴퍼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희만 하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희 왼쪽 보시면 글로벌 피어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단에 있는 유데미 코세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인소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플로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했다가 프라이빗 에쿼티가 매수하면서 다시 비상장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인데요. 미국에도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그 K-12 교육, 초중고등학교 입시 교육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유데미, 코세라, 인소스 같은 업체와의 사실 평가는 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그 높낮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두 그룹이 나눠져서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저희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나눠서 이해하고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한 모든 컨텐츠, AI 디지털 스킬, 실무 스킬, 외국어 뿐만 아니라 미용이나 요리 같은 직업 스킬까지 거의 모든 컨텐츠를 커버하고 있고요. 이 컨텐츠들을 B2C만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B2B, B2G2C, 그리고 해외에도 그대로 원가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한 회사는 사실 한국 안에서는 저희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의 구조를 하나의 브랜드만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한 10개 정도 되는 브랜드로 해소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위에 있는 4개 정도 브랜드가 저희에겐 핵심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 캠퍼스입니다. 저희가 이 패스트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회사명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패스트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패스트 캠퍼스는 화이트 칼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들을 다루고 있고요. 콜로소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이 경우는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부분의 부문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베이킹, 쿠킹, 헤어 같은 직업 스킬들까지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학습지는 학습지입니다. 구몬이나 눈높이 같은 학습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어른들을 위한 어학교육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024년 들어서는 어학 부문뿐만이 아니라 그 비어학 부문들, 부업이나 취미 부문들까지도 같이 들어가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로베이스 스쿨 같은 경우는 패스트 캠퍼스와 다루는 분야가 유사합니다. 다만 제로베이스 스쿨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 취업을 위한 실시간 교육 서비스까지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부트캠프, 6개월짜리 부트캠프가 존재하고요. 마치 대성학원 같은 대학 보내는 과정처럼 취업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10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지 해커스라든지 혹은 ST 유니타스라든지 다양한 기존 전통적인 입시교육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저희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들을 계속 했었고요. 근데 사실 그 결과가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전통적인 입시교육 시장과 성인 시장은 좀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 생각을 지금 버전으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과 커리큘럼의 존재 유무입니다. 전통적인 입시교육 업체들은 교육부에서 정한 그 시험 분야들이 있고요. 교과 과목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 교과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업체들이 시장에서 내 상품의 가치의 변별력을 만들려면 결국은 전달하는 방식을 고도화하고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업체별로 차이가 만들어지고요. 하지만 저희는 정해진 교육 분야가 존재하지 않고요. 정해진 커리큘럼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커리큘럼, 어떤 내용 구성을 짰을 때 구매하고 싶어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분석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야 됩니다. 이건 컨텐츠 시장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이 연말 연초니까요. 아마도 연말 연초라면 가족 영화에 대한 수요들이 있을 겁니다. 영화 시장이라면. 그러면 가족 영화를 만든다. 그 분야를 결정하고 나서 어떤 감독과 함께 할지, 어떤 시나리오를 짤지 고민해서 거기에 맞는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런칭하고 흥행이 됐을 때 돈을 벌고 흥행이 되지 않으면 제작비를 잃는 그 비즈니스의 구조가 마치 저희처럼 저희가 커리큘럼 만들어서 분야 정한 커리큘럼 만들어서 상품을 런칭하고 잘 되면 돈을 벌고 망하면 그냥 제작비를 잃는 그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스타 강사의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과 커리큘럼, 과정과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달하는 그 강사의 역할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 입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한 11개, 12개 되는 정해진 분야를 다 같이 학습합니다. 때문에 결국 그 강사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우진과 재계약하느냐 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정도의 문제가 되곤 하고요. 하지만 성인 시장은 좀 다릅니다. 성인 시장은 우선 도메인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출 기준으로 탑5 안에 드는 강사님조차도 사실 전체 매출의 1% 남짓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데요. 이는 성인들이 학습해야 될 그 기술들이 전 국민이 배워야 되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계를 학습해야 되는 사람들 정해져 있고요. 프로그래밍 학습해야 되는 사람들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파편화된 분야들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강사의 임팩트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분야들은 대부분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들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내년에, 내후년에 바뀐 기술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 탑레벨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강사의 중요성보다 결국 사람들이 어떤 주제, 어떤 분야를 원하고 어떤 커리큘럼을 설득되는지를 잘 알아서 기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는 컨텐츠 시장과 매우 유사한데요.
아무리 톱스타를 배우로 데려오더라도 결국 그 시나리오가 엉망이면 흥행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강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컨텐츠 시장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입시교육은 B2C만 하죠. B2B, B2G 뭐 등등 팔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B2C에서 흥행이 검증된 컨텐츠를 B2B로 원가 없이 재판매하고 B2G2C로도 원가 없이 재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역하고 자막 붙여서 글로벌로도 재판매를 하고요. 이는 컨텐츠 지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결국 웹소설로 흥행을 검증하고 웹툰 만들고 이 웹툰으로 영화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해외 시장에 판권 판매하고 OTT에 업로드하는 등 한 번 흥행이 검증된 컨텐츠를 여러 방식으로 재생산하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방식이 저희는 컨텐츠 시장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를 설명할 때 교육회사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교육 컨텐츠 회사라고 해서 컨텐츠의 방점을 찍어서 설명드리곤 합니다. 참고로 저는 뭐 이런 현상이 저희 컨텐츠가 흥행하는 이유를 잘 방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 장사를 더 잘하고 싶으시라고 무슨 한식 조리 기능사 같은 거 더 공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예능 컨텐츠를 보면서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은 학습을 할 때 잘 정리된 교과서 같은 정제된 컨텐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뛰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컨텐츠가 흥행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회사로서 사업을 잘하려면 똑같습니다. 결국 컨텐츠 잘 만들고 잘 팔고 오래 팔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사실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저희보다 앞서 나간 업체가 없었다 보니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컨텐츠를 만들어서 흥행시키는 방식을 고도화해 왔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인하우스 프로듀싱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안에 있는 100여 명의 기획자들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어떤 수요가 있을 만한 분야들을 예측해서 그 분야 안에서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을 만한 컨텐츠의 주제와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여기에 맞는 연사들을 캐스팅해서 제작하고 판매합니다.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했을 때 판매가 잘 일어나면 저희가 돈을 벌고요. 판매가 잘 안 되면 제작비를 저희가 날리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1년에 약 한 80여 개에서 100여 개 정도의 과정을 한 달에 80여 개에서 100여 개의 과정을 런칭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확률적, 통계적으로 흥행 가능한 과정의 요소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팔아야 합니다. 물론 잘 팔리는 과정, 흥행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 잘 파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과정, 광고비를 그냥 전사 기준으로 브랜드 기준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각 과정별로 예상하는 매출을 설정하고 그 매출에 맞는 광고비를 배정해서 한 과정 한 과정이 손실이 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 저희가 쓰는 모든 과정들, 그 광고비들 다 숫자로 트래킹 가능한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퍼널 애널리시스라고 부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온 고객들 중에 어느 정도가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고 실제 구매를 하는지, 거기에 드는 비용과 거기에 어떤 레이시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속 보면서 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활용되는 방식들의 예를 들자면 저희가 판매 중인 과정이 1000개가 넘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돌리고 있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광고들이 아마 수천 개가 넘어갈 텐데요. 이 광고들조차도 매일매일 일 단위로 성과를 보면서
성과가 좋은 곳에는 좀 더 예산을 얹고 성과가 좋지 않은 광고들은 끄거나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버제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식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요. 그다음에 UX도 계속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고객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체류하시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어떤 섹션은 그냥 넘어가 버리십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확인하면서 UX를 최적화해서 구매를 더 잘 일으킬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인원들이 또 한 100여 명 정도가 회사 안에 있고요. 이분들이 컨텐츠가 손실을 내지 않도록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흥행을 검증한 컨텐츠를 오래 판매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구조를 발견하고 활용하게 된 지는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자면 저희 2023년에 가장 잘 팔렸던 과정 중에 하나가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과정인데요. 저희가 이쪽에 수요가 생겼다라는 걸 확인하고 혹은 이쪽에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컨텐츠를 제작해서 B2C로 먼저 판매를 했고요. 여기서 흥행을 하는 것을 보고 B2B로, B2G로 그대로 원가 없이 재판매해서 추가로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쪼개내서 또 글로벌로 번역해서 재판매하기도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흥행이 검증된 컨텐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판매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명주기를 늘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방식이 사실 시장에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회사들이 사실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만한 회사들이 존재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저희 리더십이 다 같이 고민하고 실험해 가면서 계속 고도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인재들을 저희는 계속 유지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CIC, 컴퍼니 인 컴퍼니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이건 저희가 이 브랜드들을 CIC들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한 회사 안에서 재무적인 리스크를 쉐어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들은 각자가 스스로의 재무제표를 따로 받고요. 그걸 기반으로 마치 대표처럼 권한을 위임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한 지는 3년이 좀 넘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8명의 인재들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4명이 지금 CIC 대표들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같이 호흡을 맞춰왔고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 설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숫자 설명 또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역성장 없이 매출 성장 지속해왔고 2024년은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진 않았으나 약 1,300억 정도 달성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쪼개봤습니다. 좌상단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쪼개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역은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UX, UI 같은 테크 영역, 그 다음에 영상, 드로잉 같은 디자인 영역, 그리고 외국어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좌하단에 보시면 브랜드별로도 쪼개놨는데요. 이를 CIC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패스트 캠퍼스가 절반, 그리고 콜로소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상단에 보시면 저희는 90%가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하단은 저희가 형태별로 나눠놨는데요. B2C가 약 60%, 그리고 B2B와 B2G2C가 합쳐서 약 30%, 그리고 해외에서 약 12%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 경쟁력에 대해서는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매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60%는 12개월 내에 한 번 이상 구매하신 고객들입니다. 꾸준히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고 경쟁력 검증이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 저희 대기업들 혹은 그 계열사들 대부분 로고를 알고 계신 회사들은 저희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2022년까지 약 8년간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린 10개 정도의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한 4, 50개 정도의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시장에 테스트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실패한 브랜드 시도 비용들이 다 비용으로 누적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18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학원이었습니다. 이 오프라인 학원을 2018년 중반부터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에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IT 인프라를 계속 고도화하기까지 개발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시장에 몸값 비싼 개발자들을 고용해서 이제 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었고요. 이것들 또한 이제 20년까지 비용으로 좀 누적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년 이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온라인 교육 컨텐트 관련한 시장에 경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쟁을 빠르게 좀 해소해내기 위해서 20년, 21년 보통 교육업체들은 연말연초에 거쳐서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때 캠페인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20년, 21년, 21년, 22년 22년, 23년, 그리고 23년, 24년 초까지 이 4번에 걸쳐서 대규모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비용들이 또 누적된 적자로 남게 되었고요. 하지만 22년에 103억이던 적자는 23년에 11억 흑자로 약 115억 정도 영업이익을 돌아서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원소스 멀티 유저를 이용한 그 컨텐츠의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좌상단에 보시면 저희 공원이익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원이익이라 하면 저희 매출에서 변동비 전체를 뺀 내용입니다. 저희 매출에서 24년도 3분기까지 누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강사료가 약 22%, 그리고 제작비, 상품원가 등등이 약 7%, 그리고 마케팅비가 한 27, 8%였고요. 비즈수수료 3, 4%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 뺀 것이 국내 B2C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B2C 비즈니스의 공원이익률은 약 33.9%, 34%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B2C 비즈니스에서 컨텐츠를 발굴한 컨텐츠를 B2B와 B2G에서 원가 없이 재사용하게 된다면 B2B와 B2G 사업에서는 약 62.5% 정도의 공원이익을 내게 됩니다. 약 2배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B2B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2021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정도까지는 거의 100% B2C 회사였습니다. 때문에 2022년, 3년, 4년을 거쳐오면서 저희 B2B 비즈니스 부분이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 B2B, B2G 비즈니스 부분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을 빠르게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현재는 아직 B2B와 B2G 부문이 한 26% 정도 수준인 상황이고, 이 비중이라기보단 이 볼륨은 점점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 전사공원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22년도 저희 B2B 막 시작하던 때에 저희 공원이익률 33%였습니다. 근데 23년으로 넘어오면서 5%포인트 개선돼서 38%까지 올라왔고요. 24년엔 저희가 상장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오프 아이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 추가 개선돼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2025년에 24년에 진행하지 못한 건들까지 합쳐서 반영하게 되면 50% 수준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 2025년에 대규모로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4년에 원오프 아이템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대규모로 브랜드 마케팅 진행한 건들, 저희 23, 24년 넘으면서 24년도 1, 2, 3, 4, 5월까지 반영된 마케팅비가 브랜드 마케팅비가 50억가량 됩니다. 그걸 반영했을 때 저희 3분기까지의 마케팅비 비중이 27%인데요. 저희 24년, 25년 시즌 이거 진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경쟁사라고 생각했던 회사들과 저희 간의 격차가 거의 4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 저희 2021년도에 저희 매출 850억일 때 클래스 101이 860억 정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년, 23년 거쳐가면서 클래스 101은 600억대, 300억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저희와 경쟁하는 영역도 이제 직무 스킬이 아니라 재테크 관련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그 경쟁 강도도 매우 약해졌고요. 스파르타 코딩 클럽 같은 회사들도 있었는데 이쪽도 매출이 한 400억대에서 현재는 300억대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엔 B2C 시장에서 부딪혔었으나 현재는 B2G 중심 업체로 변모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광고비, 브랜드 마케팅비를 쓴 것이 효과를 봤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경쟁이 정리된 상황에서는 추가 진행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마케팅비 매출 대비 20%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유지하거나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IFRS로 전환을 하면서 그간 투자받았던 금액들이 다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변경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23년도 재무제표가 자본 잠식 상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 자본 잠식 상태인데 저희 또 23년 하반기에 벤처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변경되게 됐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저희가 B2B 입찰 건들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들이 꽤 속출했었습니다. 자본 잠식 700억짜리 재무제표를 들고 B2B 딜들의 입찰을 참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4년에 저희 상장 준비하면서 이 RCPS들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였고, 지금 자본도 플러스 260억 정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깨끗해진 2024년도 운기재무제표를 가지고 비딩, 입찰을 돌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에 놓쳤던 건들 작게는 50억, 크게는 150억까지 추가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사업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방향성 심플합니다. 저희 하던 일 더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줄여서 수익성 개선하고 매출을 올려서 탑라인 성장성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거 한 5가지 정도 아이템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 하던 일 더 잘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업계에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타 산업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경우에 저희처럼 컨텐츠를 그냥 하나하나 직접 단건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아마존의 성장 과정에서 많이 학습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직매입 모델, 4인 모델로 1994년에 창업해서 약 7, 8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켓플레이스 모델로 전환하면서 구색을 폭발적으로 늘렸고, 이후에 잘 팔리는 상품들을 PB 상품으로 돌려서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합니다. 저희 지난 10년 동안 프로듀싱 모델 통해서 직접 컨텐츠 제작해서 판매해 왔고요. 이제 저희 구색 늘리기 위해서 2025년에는 게임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퍼블리싱 모델과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도입해서 구색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후에 저희 잘 팔리는 상품들은 일부 PB화 시켜서 수익성 더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AI 도입입니다. 사실 AI 도입한다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는 다루고 있는 상품이 실물이 아니라 컨텐츠다 보니 상대적으로 AI를 직접 도입하기 매우 용이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난 4분기부터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한 3가지 영역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국내 컨텐츠에 번역, 자막 붙여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자막을 생성하고 번역하는 과정들을 다 전량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한 AI 및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전문 용어의 글로서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 상용으로 사용할 만큼의 그 번역 퀄리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용어 글로서리들을 잘 구축해서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자막 번역 AI를 개발했고요. 원래는 번역 비용이 보통 분당 한 10,000원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서버에 그래픽카드 꽂아서 직접 만든 모델로 돌리고 나니 거의 분당 몇백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B2B 사이드입니다. 저희가 원소스 멀티유즈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이에서 비용이 아예 제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B2B 고객들한테 컨텐츠를 판매하게 됐을 때는 보통
그 문제들을, 그 컨텐츠를 잘 학습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으셔서 HR팀에서 보통 문항을 개발해 줄 걸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다 저희가 손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뭐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이런 테크 기반의 기술들 같은 경우에 문항을 제작하는데 적으면 한 10만 원, 문항당 10만 원, 많으면 더 높은 비용까지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 내부 컨텐츠들 학습시켜서 자동으로 생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 100개 정도 생성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쓸만한 문제들이 한 7, 8개 나오고요. 이것들을 픽해서 저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CX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CX라는 게 저희가 고객센터를 고도화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육 콘텐츠다 보니까 보통은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전수에 대해서 못하고 있었고 기술 과정들에 대해서 일부만 저희가 조교를 고용해서 답변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저희 똑같이 강의 자료 콘텐츠들 다 학습시켜서 케미라는 봇으로 자동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CX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2025년에 이 기술들 반영 통해서 영업이익 비용단에서 약 20억 플러스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사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약 1.5%포인트 최소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강화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까지 원소스 멀티유즈를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하나 발견해 오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저희 B2B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거 듣고 싶어 하는데 기업 고객으로 판매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셔서 시작하게 됐고요.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사업 내용 보니 정부 지원 사업의 벤치마킹으로 사용할 만한데 혹시 뭐 생각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사례로 들어갔다가 그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고요. 글로벌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이트 복사해서 언어만 바꿔서 한국 컨텐츠 복사해서 번역해서 저희 한국 역삼동에 앉아가지고 일본이랑 미국에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판매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게 작동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컨텐츠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컨텐츠들은 B2C 컨텐츠의 약 절반 미만입니다. 이걸 저희 2배까지 늘려서 수익성 개선 빠르게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개는 매출 성장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저희 B2B 시장에서 수년 내에 연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팀 구성해서 들어온 지 3년 됐습니다. 지금 한 연매출 2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들어온 지 20년 넘은 휴넷이나 멀티캠퍼스 지금 8,900억 그리고 2,700~800억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멀티캠퍼스 매출의 절반은 사실 계열사 캡티브 매출에 가깝고요. 캡티브 매출이고요. 저희가 이 시장에 사실 B2B 시장의 기본 문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어거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 컨텐츠 때문인데요. 이런 기존의 B2B 업체들의 특징은 컨텐츠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의 컨텐츠들을 컨텐츠 프로바이더 CP라고 부르는 회사들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때문에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저희보다 약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그 컨텐츠, 조달하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저희와 사뭇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이 회사들이 조달하는 컨텐츠들의 주제가 보통 팀장 리더십 혹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법, MG 리더십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내용들은 프라이빗 LLM을 구축하는 방법이라든지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더 쉽게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런 LMS 같은 B2B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비스들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한테 비딩을 들어오라고 설득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B2B 시장의 기본 문법들 LMS를 갖추는 것을 작년 말에 마무리했습니다. 이것 통해서 25년도에 공격적으로 수주해서 지금 기존의 오래된 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빠르게 페네트레이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입니다. 저희가 사실 IPO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글로벌 때문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삼동에서 사실 사이트 복사해서 일본과 미국의 런칭을 2021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런칭을 하고 나서 첫 해에 5억 매출,
둘째 해에 100억, 셋째 해에 135억 매출 해냈습니다. 저희 2023년까지 사실 해외 법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들어서 이 성장 속도를 저희가 더 가속화하기 위해 일본 법인을 만들고 일본에서 현지 컨텐츠를 소싱해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해외에 판매하는 컨텐츠들, 그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컨텐츠는 그 매출은 절반은 저희 컨텐츠를 그 현지화시킨 것, 그리고 절반은 그 현지에서 조달한 컨텐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글로벌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커다란 손실을 감수하면서 진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해외 사업 부문 다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런칭하는 컨텐츠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잡아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해외 시장 발굴과 성장 속도를 더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미국 법인 설립 완료하고 지금 대만 법인은 작년에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들까지도 빠르게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수할 업체들 몇 군데 찾아 나서 빠르게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사업 설명이었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정리 한번 해드린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설명드릴 때 저희 청바지 비즈니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골드러시 때 금캐러간 광부들은 손해 많이 봤는데 그 옆에서 청바지판 리바이스는 수익 많이 올렸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AI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학습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23년 1월부터 자연스럽게 AI와 관련된 컨텐츠들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올라왔고요. 저희는 여전히 AI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다고 할 때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과정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이자 저희에겐 매출 상승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실체 있는 AI 비즈니스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AI 컨텐츠를 통해서 매출 만들 뿐만 아니라 저희 비용단에서도 무형의 컨텐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유의미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 지난 10년 동안 교육 내수 비즈니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제한되고 그래서 밸류가 나오지 않고 빨리 수익을 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초중고 입시교육 시장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정해준 내용 가르쳐야 되는 이 특성상 이런 입시교육 업체들은 로컬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성인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개발자, 미국 개발자, 유럽 개발자 다 똑같은 개발 내용 배웁니다. 디자이너도 똑같은 툴로 영상 만들고 디자인합니다. 때문에 성인교육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교육시장 최초로 글로벌로 동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저희 글로벌 피어로 설정한 이 모든 회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글로벌로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 글로벌로 사업하고 있는 이 업체들 사이에서 누가 위닝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 업체들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대해 치열하고 그다음에 교육 컨텐츠에 대한 높이가 높고 교육업에서의 이 마케팅 스킴이 고도화되어 있는 국가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보시면 유데미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탑셀링 과정 열어보시면 보통 자기 방에 컴퓨터 열고서 웹캠으로 찍어서 강의들 만들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는 솔직히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컨텐츠 부분에서는 고도화되어 있고요. 이건 마치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시장에서 싱어송라이터들을 발굴하면서 그 뮤직 비즈니스를 해왔던 이 시장이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양성 시스템, K-팝 시스템을 통해서 공략당한 것처럼 미국 시장도 이렇게 개개인들이 자기 혼자서 잘하고 있던 이 시장에 저희가 기업적으로 인하우스 프로듀싱 시스템을 활용해서 밀고 들어갔을 때 충분히 위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한국 업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선두에 설 것이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023년 기점으로 국내 B2C에서의 경쟁은 일단락되어서 저희 B2C 비즈니스의 1위 포지션으로 매출과 이익 기반이 마련된 점이 가장 큽니다. IPO 준비 진행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다소 연기되었지만 저희 원소스 멀티유즈에서 멀티유즈에 해당하는 B2B, B2G2C 그리고 글로벌 등의 구조가 잘 정착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진출과 M&A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일본과 대만에 이미 현지 법인 설립 완료했고요. 앞으로 미국과 인도네시아에도 추가 법인 설립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 설립 이후에 현지 인력 채용해서 한국에서 검증된 프로듀싱 모델, 마케팅 프로모션 기법, 현지 시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M&A는 사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논의를 했었는데요. 주로 해외에서 데이원과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컨텐츠 회사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교육 전후방에 있는 채용 플랫폼이나 HR 컨설팅 회사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즉 M&A로 해외 매출 비중을 확 끌어올리는 것과 저희 교육 전후방 밸류체인들 통합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저희 대형 컴퍼니는 시험 중심의 전통 사교육 시장이 아니라 고객 니즈에서 출발하는 컨텐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 컨텐트 흥행 리스크를 보완하거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신속히 확장하고 구축하는 전략 채택한 게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둘째로 우수한 인재가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구조, 구축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인재들이 회사 밖에 나가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으로써 저희 조직 내에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